저녁에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역, 민족 사이의 갈등 고조, 그리고 외세의 개입 등으로 복잡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와 미국, 유럽연합 같은 관련국들은 노골적인 개입 의지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려 할까요? 이 이슈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보다 앞서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사전선거운동 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발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이 박범계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전 장관, 이 두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범논리적 포박을 시도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 랩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다. 그 같은 결단을 했으면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선거 잘 되기를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육성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유정복 전 장관은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동지 사이인지 10년이 지났고 아울러 어제까지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였다라면서 이런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덕담 아니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야기는 다릅니다.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 의뢰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 후보자, 이 촘촘한 법논리에서 어떻게 헤어나올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있었던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8분 분량입니다. 덕담이 아니라
워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지능적이고 계획된 선거에 관한 은밀담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유정복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발언과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위원회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유정복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이것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전선거운동 위반죄를 말하는 겁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당 차원에서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유정복 전 장관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유정복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5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선거운동은 당의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즉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것을 제외하고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상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공직자가 사퇴를 한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 거기서 출마 의지를 밝히고 당선 의지를 밝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어 온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것을 넘는 제3자,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연관시킨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유 장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우선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배후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즉 대통령의 막후 영향력 행사를 공언함으로써 선거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통령의 후광을 얻으려 했다는 점, 인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할 인천시장 선거가 마치 국가적 과제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자신의 당선을 국가적 차원의 미션으로 승격시켜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것처럼 시민들을 오도시킨 점, 인천이라는 지역을 지역적 과제가 산적한 곳으로 부각시키고 현직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당선되어야지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 오도시킨 점,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서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가 곧 국민의 의사인 것처럼 인천 시민을 오도시킨 점,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닌 유 전 장관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지지 발언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불법 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는 점,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유 전 장관이 본인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 전 장관의 행동은 대통령의 발언을 교묘히 언론에 노출시켜 지지자의 결집 효과와 노이즈 마케팅까지 계산한 영리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가능성. 유정복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소개가 만약 허위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면 유정복 전 장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즉 법제 250조로 처벌이 가능한 바, 이에 유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 역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오늘 중으로 의뢰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관건선거에 의한 3.15 부정선거 이후 명문화된 헌법사항으로 최고 법규인 헌법을 필두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를 규율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의 경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역시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와대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사적인 발언인 것으로 일관한다면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출마 선언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던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지지 표명을 하게끔 대통령과 청와대가 묵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사적 발언이라는 점으로 이번 사안이 합법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은밀하게 비공개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여 선거법 위반 시비를 우회하고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공개하는 식의 선거운동 행태가 일반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같이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의 휘하에 있던 사람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경우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의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후보자의 입으로 표명하는 것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2014년 3월 16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입장을 정했고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 수뇌부가 승인한 그런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도피한 가운데 야당이 장악한 의회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러시아계 무장 세력이 크림 자치공화국 정부 청사를 점거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병력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 이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도피로 친러시아 정권이 사실상 무너진 우크라이나를 끌어안기 위해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림 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0년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됐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친러시아계인 아시노프 총리는 긴급 성명에서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 자치공화국 평화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1일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 군사력 사용 신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립해온 미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크림반도에 파견됐던 유엔 특사는 무장 세력의 위협을 받아서 일정을 중단하면서 현지 조사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 도대체 왜 발발했는지, 지금의 갈등상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변현주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현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게 되지요. 거리도 멀고, 여하간 이 맥락, 갈등의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호는 보이지 않고 말이죠. 자, 왜 우리나라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보시겠다고요? 네, 아주 먼 나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외교 안보 면에서 반면 교사로 삼을 점이 정말 많은데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또 이로 인한 외교 안보 환경의 제약이 우리와 아주 비슷한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중국, 미국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독립한 뒤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한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섣불리 어느 한쪽에 기우는 정책을 폈을 때 생기는 위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에 붙었다가 또 서유럽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결국 우크라이나가 어느 한 강대국 진영에 기울지 않으면은 독자적으로 서기 힘든 그런 어떤 취약한 국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한반도 정책에도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게 확실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결국 우리 한반도 정책,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다. 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격렬해진다면 예. 미국이 외교, 안보, 군사 자원에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네. 예,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이죠. 4월부터 아시아 순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또 아시아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3대 외교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또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추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또 곧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강대국의 간섭이 참 그동안 많았는데요. 예. 그 관심이 우크라이나로 쏠리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사실 그 한반도 정책, 어느 강대국에게 우리가 좀 더 기우느냐,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그 외교 정책,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쏟는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뭔가 외교 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부가 정말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지고 한반도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면은 저쪽으로 관심이 다 쏠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에게 의존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편다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회복한다, 이거는 그냥 기대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겠죠.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친러시아와 반러시아로 나뉘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안에는 친러, 반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그 대통령은 네. 친러시아인데 네.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반러시아가 쥐고 있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 키예프 같은 경우가 이제 반러시아의 중심지고요. 네. 또 세바스토폴 같은 경우가 친러시아입니다. 네, 세바스토폴 이름이 긴데 그냥 크림반도라고 하죠. 네, 크림반도. 크림은 친러시아 그리고 수도는 친서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이 세바스토폴,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격전지였어요. 예. 또 현재는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있는 항구로 유명합니다. 예. 크림반도에 지금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배경 설명도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네. 이 크림반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원래는 러시아의 소유였어요. 네. 그런데 1954년 소련이 우크라이나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흑해함대 분쟁의 근원인데요. 예. 실제로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이 크림반도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크림반도 소유권 문제 뒤에는 바로 이 흑해함대가 크림반도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것이 된다면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 18세기 이후부터 유럽 남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흑해함대를 빼앗기게 되면은 허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중해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러시아는 흑해함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크림반도에 있는 흑해함대 여기가 이제 유럽과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군요. 근데 만약에 이 크림반도가 포함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이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바다로 나갈 길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97년 7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이제 흑해함대 분할 협정을 맺었어요. 네. 이제 양국 간 대립된 입장이 다소 해소되었고 네. 이후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사실 있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법적으로 이제 그 크림반도를 2042년까지 해군 기지로 사용한다는 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 협정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러시아는 초비상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크림반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난 게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그동안은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나친 비민주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예. 지난해였죠.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제 유럽연합 EU와의 경제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의 강한 압력이 있었고요. 또 경제난을 겪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15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예.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누코비치가 발포를 허용했어요. 네. 그래서 10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네. 지금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도망갔죠? 러시아로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대통령이 사실상 물러났으니 뭐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될 텐데 계속 우려되는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 우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물러나고 현재는 이제 반러시아 성향의 야권이 전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남부 지역의 반발이 좀 우려됩니다. 네. 자칫하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반러시아 성향의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네. 친러시아 성향의 국민들도 있다. 네, 예. 그렇죠. 그들은 지금 야누코비치가 사실상 실각을 하니까 네. 결국 이제 친서방,
반러시아 노선이 네.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정치 외교의 그 핵심적 기조가 될 가능성, 네. 이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친러시아 성향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세바스토폴 그 크림반도를 분리 독립 운동하게 하거나 또 혹시 모를 이제 군사 침공을 하게 된다면 예. 사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침공하게 되면 반러시아 성향의 국민들은 반발할 것이고요. 이 국민들은 또 친러시아 성향의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친러시아계 주민은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한 전체 인구의 17%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수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네.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럼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국들이 개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서방국 또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사실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또 가스관의 90%가 지나가고 있고요.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송유관과 가스관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참 높아요, 러시아는. 네. 그래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유럽 국가에 엿먹인다고 가스를 안 보낸다든지 이러면은 치명적인 타격이 있게 된다, 러시아가. 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섭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큰 위기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세의 무력 개입. 이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예. 자, 오렌지 혁명의 나라로 또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렌지 혁명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오렌지 혁명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4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때 여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해서 결국엔 재선거를 치르게 했던 시민혁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시민들이 옷을 입고 목도리를 하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에 무력으로 외세가 개입한다. 이건 그야말로 이 폭탄을 안고 불섭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겠네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전말들을 변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택할 권리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피드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